이제 성인들은 일단 책을 좀 사서 보세요. 네. 왜냐면 그건 맞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요즘에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책을 많이 좀 사라.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사서 그때 갑자기 어느 날 읽고 싶은 책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 오시기 직전에 산 책이 21세기 북스에 너무 이렇게 확 와닿아서 1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제를 하고 약간 좀 야하기도 하고 그래.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의 저자를 모시고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조병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사실 의대 교수랑 국어 교육과 교수님이랑 만날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제가 복이 있는 게 제가 이 기울어진 문해력이라는 이 책을 읽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느낀 바도 많고 좀 재밌게 많이 읽어서요. 이것도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최근에 뭐 여러 기사가 있는데 한국 성인 문해력이 OECD 평균 미달이라는 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OECD 31개 참여국국 중에 한국이 22등이래요. 그래서 문해력 점수가 500점 만점에 249점. 그래서 10년 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서 중하위권이네요. OECD에서. 네. 태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셔갖고 누구나 문맹이 거의 없는 나라고 뭐 고등교육, 대학교까지 누구나 거의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 세상에서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기울어진 문해력이라는 도발적인 주제를 쓰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약간 그 보고서를 보고 좀 놀랐거든요. 성인 문해력 평가가 이제 2012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있었고, 그 보고서는 이제 작년 12월. 2024년 12월. 그렇죠. 네. 24년 12월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한국이 뭐 OECD 평균 밑돌고, 2012년에 본 시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점 이상 떨어진 나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그 나머지 세 나라는 동유럽. 동유럽. 의외네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리고 북유럽은 다 1, 2, 3등, 4등 뭐 이렇게 하고. 책 제목도 기울어진 문해력인데 네, 문해력이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확히 뭔가요? 보통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읽고 쓰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문해력이 이게 뭐 사람마다 좀 이해하는 방식들이 많이 다른데 온라인 사전 있잖아요. 거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갖고. 한국 사람들이 이걸 무슨 의미로 쓰는가 했는데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해력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터러시고 리터러시는 읽기 더하기 쓰기 두 개 다 이제 합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터리처가 문학이란 뜻이고 그렇죠. 또 리터럴 뭐 문자 그대로 뭐 맞아요. 되게 일리터릿 그러면 문맹의 옛날에 맞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외웠던 단어로 따지면 네. 그래서 읽고 쓰는 거를 그러면 문해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읽고 쓰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겠구나. 한글도 깨치고 단어도 문장도 알고 글을 읽고 이해하고 뭐 그걸 뭐 받아쓰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사람이 왜 읽고 쓰는가, 언제 읽고 쓰는가, 어떻게 읽고 쓰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문해력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문해력이 떨어졌다 그러고 문제다 그러면 되게 단어를 잘 모른다. 네. 뭔가 뭐 옛날과 달리 신문을 안 읽는다. 한자를 모른다. 뭐 네. 이 정도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많이 하는 게 뭐 우천시. 우천시. 우천시 그러면 어디에 있는 시인가요? 경상남도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 왔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제가 어디서 읽어보니까 혼숙 금지 그러니까 혼자 자는 걸 왜 금지하나요? 뭐 이렇게. 원래 혼숙이라는 게 섞여서 자는 거를 금지라는 건데 그 정도가 문해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은 그걸 좀 넘어선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제 문해력을 단지 어떤 말을 아느냐 모르느냐 더군다나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이제 한자가 맞아요. 관련되는 경우에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것이 뭐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감하고 안아주는 방식의 그런 이해가 아니라 뭔가 너는 나랑 달라 내가 더 나아 뭔가 이런 그런 담론에 쓰이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한 4, 5년 전에는 문해력이라는 말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제
자극적인 거, 조금 더 매우 직관적인 거, 직관적인 거. 직관적인 사례들이어서 그런 게 대중의 담론을 이렇게 끌어올린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해력이 20점 정도 좋아졌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단어를 많이 몇 개 모른다, 뭐 옛날 단어를 모른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게 살펴볼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총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첫 챕터에서는 읽고 쓰는 거에 대한 독자를 일단 비판하고 시작하셨어요. 네. 최악의 독자라고 해서.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밑에 댓글이 많이 다는데 가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일부분에 아주 조그만 부분을 끄집어서 그게 마치 지금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거를 막 때리는 거. 네. 일명 뭐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맞습니다. 하나요? 네. 그렇게 하는 독자들도 있고 아래 또 댓글 읽다 보면 제가 말한 바를 다 이해 못 하시지 않았나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네. 그러면 진짜 문해력이 뭔가 그리고 우리 문해력 그러면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표준화된 네. 텍스트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해 이상을 넘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외웠어요. 택주 활맥이라고. 그 텍스트, 주체, 활동, 그렇게 맥락. 네. 사자성어인 줄 알았습니다. 네, 택주 활맥이라고 저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네. 해머니 맥주 그래서 활맥 이렇게. 네. 택주 활맥이라서 이거 굉장히 좀 뭐라고요? 문해력을 정의하는 거냐?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읽고 쓰는 거 이외에 뭔가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네. 이거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교수님께서 워낙 책을 깊게 또 잘 이해하셔갖고 제가 오히려 강의를 듣는 아니. 택주 할매 써먹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읽고 쓰는 능력 이래서 마치 학교에서 그걸 배우면은 다 이렇게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뭐 대학 입시도 있고 그래서 맨날 교과서 보고 쓰고 뭐고 하지만 학교 벗어나고 졸업하고 난 뒤에는 잘 뭐 책이라는 거 이런 거 잘 읽지도 않는 것 같고 깊게 생각하는 것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 문해력이라는 게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처럼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문해력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 어떻게 좀 공부 좀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교육 채널에서 선생님의 수요가 더 높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교육 채널에 가면은 많이 나오죠. 근데 보통 이제 그 교육 채널에서 제가 얘기할 때도 처음에 도입은 이제 아이들 뭐 예를 들면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공부의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제 이런 걸로 시작하지만 결국 문해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건데 그것으로 결국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글을 읽고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보를 취하는 방식으로 글을 읽고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 저는 그게 문해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그냥 단지 어떤 스킬, 기능이나 어떤 어빌리티, 능력을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한 구성원 또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어떤 역량, 태도 이런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읽고 쓰는 걸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하고 협력을 통해서 실천하고 체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동감합니다. 사실 왜 그렇게 느끼냐면 사실 뉴미디어 시대잖아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정말 복잡해진 환경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문해력 그러면 교과서 플러스 이제 신문, 아침에 신문이 배달돼 오면 네. 활자 매체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한자를 좀 읽으려고 맞아요. 막 노력하고 이런 거만 잘해도 뭐 많이 알아듣는다는데 이제는 그런 활자 매체를 넘어서 미디어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자 이외에 다른 그러니까 보는 미디어도 우리가 문해력에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문해력이 글을 읽고 쓰는 건데 그래서 그 글이라는 게 뭐냐 이게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의 글이라는 것은 100% 문자 언어로만 이루어질 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만 봐도 그림 있고 그래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각적 장치들이 많잖아요. 네, 복합적이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때는 그냥 글에 사진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 도표 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어떤 하나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해력을 생각하는데 긴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해력. 동시에 우리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시각적 영상 자료를 얼마나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가. 그것도 문해력인 것이고요. 공부를 할 때 단지 문학 작품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 공부, 역사 공부, 또 의학 공부, 법의학 공부할 때도 많은 경우에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네. 지식의 영역, 학문 분야에서 그 텍스트를 읽고 다루는 것도 저는 그 분야에 필요한 매우 특수한 문해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교수님께서 이 책에 자세히 써놓으셨는데 미디어가 되게 다양하게 되면서 방금 얘기한 게 이게 글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합적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미디어에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네. 내가 글을 올리는 거 다중 독자가 있고 이런 굉장히 새로운 환경에도 노출돼 있고 매우 새롭습니다. 매우 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딱 주어진 글을 자기 혼자 앉아서 그걸 읽고 그냥 그 내용을 이해하고 뭔가 주어진 문제를 풀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누가 썼는지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는 글과 맞아요. 자료와 데이터 이런 걸 봐야 되는 세상이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마음 편하게 뭔가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거기에 탈진실화라는 또 키워드를 또 첨가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걸 보시는 40, 50대, 50대 이상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애들이 신문을 안 읽고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문해력이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희 때는 완전히 환경이 달라진 거죠. 달라요.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잡한 시각적 자료를 포함한 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미디어 거기다가 또 거짓말이 너무 많은 너무 판치는. 많죠. 네.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AI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AI 시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문해력에 읽고 쓴다라는 그 말의 주어는 항상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읽고 쓰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사실 보고 읽는 것 중에 많은 텍스트가 사실은 어딘가에 어떤 인공지능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텍스트들이거든요. 이 예전보다 저는 문해력이라는 게 훨씬 의미가 그 가치와 기능이나 이런 게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는 이유가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문자 언어 중심으로 읽고 썼단 말이죠. 이제 그거 잘하면은 그냥 문해력 좋은 사람. 그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대학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저희 때 유효했던 뭐 그런 네. 거잖아요. 저희도 네. 사실 다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냥 한 거지만 요즘은 진짜 요즘 세대의 그러니까 젊은 세대, 어린 세대 친구들은 사실 훨씬 복잡한 세상을 살아요. 우리보다. 그리고 훨씬 복잡한 문해력이 요청되고요. 매우 다양한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 요즘 아이들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맨날 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성의 문해력 어른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저 데이터를 보면요. 중장년층 문해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OECD에도 그렇게 지금 성인이 떨어졌다고 발표한 거죠. 네. 네. 사실 그 OECD 데이터에서 20대, 30대 초반 문해력이 가장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20, 30대가 문제가 아니라 장년층이 문제인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환경도 바뀌고 문해력은 또 교육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음. 그래서 어찌됐든 젊은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해력이 필요해요. 다양한 글들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오는 이제 하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진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만 열심히 읽으면 됐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책도 읽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다 모아갖고 그걸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코딩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했고 또 지금 세상에도 아무리 AI 세상에서도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사실 여전히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씩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 책에서 기능적 문해력 이외에 비판적 문해력을 갖고 네.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야 된다고 하고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게 AI에 대해서 저 이만큼 자세히 분석해 놓은 대중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왜 문제인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사실 이 책에서 저는 그 부분은 아주 정말 자세히 읽었어요. AI 시대의 비판적 문해력 이 부분을 뭐가 이상할까 AI가 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의 한계가 어떤 점의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게 읽어서 네. 저는 문해력이란 키워드 안에서 AI가 이렇게 다뤄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해력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글을 통해서 정보를 취하는 능력, 정보를 또는 생산하는 능력 이렇게만 보면 사실 지금 인간은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완전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막 뛰는 거잖아요. 요즘 살짝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살짝 떨어져. 엄청난 메모리를 갖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맞아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오히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문해력을 찾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기계가 하지 못하는. 교수님, 근데 여기 기울어진이 바이아스드인가요, 영어로? 제가 이제 기울어진을 바이어스드라고 이제 영문 표기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기울어진이라는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책에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나의 문해력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모든 사람은 다 기울어져 있어요. 네. 완벽 대칭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도 기울어지기 마련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울어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나는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서 아무리 사람이 기울어지고 아무리 텍스트가 기울어지고 아무리 세상이 기울어져도 기울어진 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울어진 문해력 이렇게 얘기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균형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해력의 균형.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기능적 문해력과 비판적 문해력. 그러니까 단지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에 그냥 먹고 살고 살아가기 위한 문해력과 조금 더 내가 성장하고 우리 사회를 좋은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분석적이고 어떤 비판적인 이런 문해력, 그 사이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기능적인 문해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게 밥벌이가 되니까 수능 문제 풀 때도 빨리 읽고 그렇죠. 네, 빨리 풀어야 되니까. 네. 실제 수능 풀어보면 정말 속도전이거든요. 제가 수능을 풀어봤습니다. 국어를 실제로. 우리 아들 때문에 여러 번 풀어봤는데요. 자신 없더라고요. 저도 잘 못 풀어요. 저도 국어교과 교수지만. 국어 시험 문제 내실 수도 있잖아요. 아예 저희 대학에서 사범대학 국어교과에서 수능 국어 영역을 가장 잘 푸는 학생들은 우리 1학년 학생들이에요. 그렇군요. 방금 들어온 학생들.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기능적인 문해력을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4단락, 5단락의 매우 복잡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빨리 4-5문제를 읽고 푸는데 그게 그 한 세트를 푸는데 한 8분에서 10분 안에 풀어야 맞아요. 그 수능 국어 영역을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문제 풀다 보니까 다 읽으면 안 돼요. 그럼요. 적당히 읽고 요지만 빨리 파악하고 문제부터 먼저 읽고 뭘 요구하나 그래서 쭉 읽고 푸는데 그래도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르쳐 준 게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 문해력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풀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 거기에 중요한 이제 읽기 능력들이 요청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시 못할 수준의 영향이 뭐냐면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 기억 용량을 키워나가는가.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기능적 문해력과 천천히 읽고 깊이 읽고 나와 텍스트를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해서 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 문해력 사이의 균형이 좀 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울어졌다. 그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여러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게 젠더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경제사회적 계층일 수도 있고, 직업군일 수도 있고, 세대일 수도 있는데 집단 간의 문해력의 격차들이 꽤 벌어지고 있어요. 글을 못 읽는 아이들, 못 읽는 사람은 점점 더 글을 안 읽게 되고 점점 더 못 읽게 되는 약간 이런 것들이 생기죠. 교수님 여기서 매튜 이펙트라고. 네, 맞습니다. 마태 효과라고. 원래 매튜가 우리나라 마태복음 매튜잖아요. 그래서 마태 효과라고 번역하셨던데 경제적 계층이 높은 집단에선 긍정적인 계속 효과를 불어넣어서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원인이라고 보기는 인과관계라고 어렵고, 설정할 수는 없지만. 네, 인과관계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글을 읽으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어떤 성공의 경험을 한 사람들, 아이들, 어른들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더 찾아서 읽으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뭔가 잘 못하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런데 옆에서 넌 왜 이렇게 못 읽니?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점점 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냥 짧게 읽고 조금 읽고 쉽게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좀 그렇죠.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문해력 어떻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좀 반성이 됐어요. 저는 되게 빨리 읽어요. 어렸을 때부터 웬만한 책은 2-3시간 내에 다 읽거든요. 네. 그리고 리리드 다시 읽고 그래야 되는데 다시 안 읽고요. 그냥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그 다음 책 이런 게 물론 이제 재미있는 책 옛날에 어렸을 때 아가사 크리스티라든지 네. 셜록 홈즈라든지 아유, 루팡 이런 거는 재밌죠. 뭐 3-4번씩 주로 읽었는데 그런 거 읽죠. 제 여동생은 소공료 10번 읽고 막 그렇구나. 이런 거는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 볼 때는 여기서 의식과 성찰의 읽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조금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빨리 읽기의 문제를 좀 지적한 건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이 AI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우리가 쇼츠나 숏폼 컨텐츠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너무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빨리 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뭔가 생각하고 이럴 겨를이 없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자극과 정보로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읽기가 굉장히 많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어교육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표준화된 읽기 역시 그럼요. 수능을 목표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기능적 문해력에서도 미단 아닌가요? 빨리 읽기죠. 빨리 그러니까 읽기. 빨리 읽기인데 정말 빨리 읽기 아니에요? 정말 빨리 읽기. 네. 그거는 슈퍼소닉처럼 빨리 네, 읽기. 슈퍼소닉처럼 막 달려가기. 네. 그건 안 맞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사회도 엄청나게 빨리 읽는 것을 늘상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 환경, 디지털 환경이 되었지만 동시에 학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되게 종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글 잘 읽는 법을 이야기할 때 좀 천천히 읽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배울 때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걸 배울 때 어렵고 복잡하고 중요한 것들은 사실 천천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동적 사고와 의식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자동적 사고는 우리가 막 그 집 앞에서 띡띡띡띡띡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의식적 사고는 내면에서 조금 더 의식을 하는 그런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책도 그렇게 읽으라고 책도 그렇게 읽으면 좋죠. 책 이게 플러스 여러 가지 읽기 자료를 맞아요. 이 책을 한 권 읽을 때 한 권 읽는 내내 의식적 사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잘 알고 있고 조금 쉬운 것들은 부드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 추리물 이런 걸 많이 읽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장르 지식과 내용 지식 이런 게 많아서 네. 그런 것들을 쉽게 빨리빨리 읽히는 거예요. 네. 네, 다 합니다. 네. 범인도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잘 모르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걸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의 결과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천천히 깊게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의식들을 많이 작동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늦춰서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늘상 빨리 읽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냥 빨리 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은 이 책에서 잠깐 중단하라는 말씀. 네, 그냥 저도 많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폰 들고 열어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는 거죠. 뭐 있나. 오늘 뉴스가 뭐가 있나. 그렇죠. 엔비디아 올랐나. 막 이런 네. 거 막 보게 되거든요. 뭐 읽지도 않아요. 그냥 신문 기사 제목 한 3개 읽으면 세상을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읽기를 잠깐 멈춰보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는지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돌아보자. 네. 그런 좀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대로 읽는 법에 관하여를 보면 혹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익숙한 실험일 수도 있는데 고릴라. 실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흔히 알고 있는 거 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네. 이거 잠깐 흥미로운데 그 고릴라 실험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래 갖고 뭐냐면은 그 6명이서 그러니까 3명 흰 옷을 입은 팀, 검은 옷을 입은 팀, 3명씩 자기 각자 농구공을 들고 패스를 막 해요. 좁은 방에서 6명이서 돌아다니면서 막 공을 패스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한 1분 조금 넘나 그래요. 이제 딱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세봐라. 이렇게 이제 과제를 주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집중해서 이제 영상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영상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고 뭐 우우 이러더니 나가요. 그 장면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자, 흰색 옷을 입은 팀이 몇 번 농구공을 패스했나요? 그러면은 뭐 13번이요, 12번이요, 14번이요. 막 너무너무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그래서 고릴라를 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은 3분의 1 정도밖에 손을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거는 되게 잘 보는데 관심 없거나 믿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자동적 사고가 거의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집한 거죠. 알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주 편안한 방식으로. 근데 그 편안한 것들을 우리가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그 편한 거에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는 거를 알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못 본 게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전 재밌게 읽었는데 네. 이과 하신 분들은 이거 읽으면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만한 챕터가 이 읽는 인간의 정체성인데요. 텍스트 해독자, 텍스트 참여자, 텍스트 사용자, 텍스트 행동가, 텍스트 비평가. 우리가 글을 읽고 쓴다라는 게 그게 문자 언어든 시각 언어든 영상 언어든 그래프든 일단 거기 그 언어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텍스트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텍스트 참여자란 말은 텍스트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냥 내가 그냥 앉아서 그냥 눈으로 휙휙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의미지? 나한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글 읽기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텍스트 참여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용자란 말은 뭐냐면은 많은 경우에 이 글을 읽고 쓰는 건 어떤 실용적 가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있죠. 네.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글이 굉장히 가깝게 들어와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는 거를 되게 끔찍히 싫어하는 이유가 교과서가 아이들한테 아무런 실용 가치가 없다. 아, 그래요? 삶에 쓸모가 별로 없어. 네, 맞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비평가. 이거는 요즘에 이제 얘기했지만 너무 거짓이 많잖아요. 네. 허위 정보도 많고, 그 다음에 편향된 내용도 많고. 그래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이런 거를 꼭 질문해 보자. 그래서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텍스트 행동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해력이 그냥 정보를 읽고 그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끝나는 거 아니라 뭔가를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텍스트 행동가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왜 이 5가지 특성을 읽고 앞에 다시 돌아가서 테드 창에 네. 미미 보우라는 걸 네. 다시 읽었어요. 여기서 미미는 올바른 것, 네. 보우는 사실, 진실, 정확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5가지 읽는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네.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중단한 거죠, 잠깐. 네. 읽는 거를. 그리고 의식적 사유를 한 다음에 아유. 다시 미미 보우로 넘어가니까 네. 여기 너무 멋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미미 앞에서 보우를 잃지 않고 보우 너머에 미미를 찾는 문해력이 필요하다. 네. 이게 5가지 특성과 저는 연결이 돼갖고 그럼요.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정말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게 그 AI랑 인간이랑 문해력의 이 글 읽는 방법에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는 어떤 모든 것들을 정보로 취급해요. 맞아요. 그게 감정이든 맥락이든 그게 진실이든 사실이든 거짓이든 모든 걸 정보로 취급해서 그거를 상호 연결해 갖고 가장 그럴 법한 답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여기서 경험에서 나온 어떤 체험, 특이한 그렇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또 자기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 그거가 AI의 맹점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글을 읽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그냥 매우 그냥 나와 동떨어지는 어떤 그냥 돌멩이처럼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항상 의미 부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이 사실인가 진실인가 동시에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저는 글을 읽는 것이 그런 거를 키워줄 수 있고 동시에 글을 읽는 과정이 그것을 내가 직접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면 문해력이 정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 좀 다르진 않지만 확장된 개념이고 새로운 시대에서 분명히 필요한 능력인데 자 이제
교육학적으로 네. 교육학 교수님이시니까 네.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거요. 이제 성인들은 일단 책을 좀 사서 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아니 저는 요즘에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책을 많이 좀 사라. 저는 책을 되게 많이 사서 그때 갑자기 어느 날 읽고 싶은 책이 생겨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수님 오시기 직전에 산 책이 21세기 북수의 욕망으로 읽는 조선 고전담이었어요. 어우. 욕망, 조선 고전 너무 이렇게 확 와닿아서 16,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결제를 하고 약간 좀 야하기도 하고 그래.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지 않을 바로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지만 일단 사놓고 네. 읽을 생각을 하니까 좀 즐거워졌거든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저는 제가 요즘에 가장 밀고 있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과소비해도 되는 물건이 책이다. 비싼 옷, 좋은 옷, 명품백 이런 거는 다 이게 딱 내가 사겠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런 책을 거죠. 이거 한 권 사려면은 15,000원짜리를 사는데 2박 3일을 고민을 해. 이거 살까 말까.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그러니까 넣어놨다 뺐다 포인트가 있나 없나 내가 샀는데 도서관에 있으면 어떡하지? 네. 막 이런 등등의. 교보문고가 싸나 알라딘이 싸나 그러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뭐 쇼츠나 쇼폼을 읽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어떤 주의력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지만. 또 하나 그런 거 영상 많이 보면 A당을 지지하면 A당 영상만 나오고 그럼요. 네. 알고리즘. 그렇죠. 알고리즘 때문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문해력 키우는 법 중에 왜 이제 책을 읽으면 좋은가 얘기하는 게 책은 일단 길잖아요. 이 긴 글을 인내심을 갖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건 대단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을 계속 나의 의식성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된다 생각을 하는. 분명한 거는 문해력에는 유전이 없죠. 없습니다. 교수님도 여기 써놓으셨는데 네. 문해력에는 유전도 없고 선천적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개입이 되긴 해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지능이라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너럴 인텔리전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거든요. 이 글자를 읽고 쓴다는 거 어떤 상징 기호를 파악해서 의미를 만든다는 거는 그 일 자체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나온 지가 뭐 5,000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맞습니다. 고대 문자 쓴 게. 그 사이에 유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한 거는 그냥 아주 길게 잡아도 금속활자가 발명되면서 또 책이 대량 보급되고 이런 이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600년, 700년 길게 잡아도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대물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글을 읽고 쓰고 좋은 문해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만든 시민 유전자다. 유전자라는 게 어떤 사람의 특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학습자, 시민,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통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특성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해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여기서 그 교수님이 메타 디스커시브 네. 리터러시라고 딱 할까 필요한 거겠구나 이게 지금 네. 이 시대에 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저 같은 네, 동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있고 제가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제가 대중 연설을 할 때에 대중 강연을 할 때 이야기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법들이 항상 같지가 않아요. 다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키워나가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그 상황과 대상과 목적에 맞게 그런 이야기하는 법, 대화하는 법, 생각하는 법들을 이렇게 골라나갈 수 있죠. 적절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메타 담화 능력. 예.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을 많이 읽어요. 이야기책.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야기가 있는 책들은 굉장히 잘 읽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되게 글 읽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가 없어져 버려요. 교과서가 전부 다
설명문이야.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워나가는 과정이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아, 재미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익혀야 그걸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내가 이야기 글을 읽는 법, 설명문을 읽는 법, 기사를 읽는 법, 유튜브를 보는 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해서 잘할 수 있을 때 그걸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지만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유튜브는 잘 볼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메타담화가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가지 담화에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문해력은 경험으로 발전한다라는 챕터를 보면 네. 저는 어린 왕자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어린 왕자. 네. 네. 저는 이건 꼭 책으로 읽어보시면 네. 제가 간단히 말씀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좀 역시. 이거는 간단히만 말씀해 간단히 주세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거기서 여우와 함께 길들이다라는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마치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정보를 접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여우 이제 물어봐요. 어린 왕자의 호기심이 많아갖고 이 친구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냐고. 근데 여우가 설명을 해줘요.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문해력이란 게 결국 설명으로만 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설명으로 해주는데 네. 그걸 우리가 다 체득하는 건 그럼요. 못하죠. 세상 못하죠. 모든 걸 다 그냥 설명을 해요. 그냥 학교는. 이제 여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유일한 것이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너에게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야.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두고 온 꽃을 떠올리죠. 꽃과 있었던 경험이 여기서 나오면서 4분의 3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거의 다 얘기하셨는데요. 전 그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문해력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비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 문해력 키우면 잘 사냐? 문해력 키우면 돈 많이 버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문해력이라는 게 모든 배움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다라는 게 거의 그러니까 텍스트와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문해력이 좋으면 뭔가 잘 배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좋은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죠. 그러면 경제적인 것들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문해력과 직업, 소득 비례합니다. 근데 실제 수명도 상관관계가 네. 있어요.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를 찾아보니까 저는 근데 이제 문해력이 그런 이제 객관적인 삶의 조건, 그러니까 소득, 환경, 뭐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 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툴, 도구 이런 것들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좋으면은 저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별표 치고 해놨는데 문해력을 가짐으로써 어떤 게 있나?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상대를 고려하고 맥락을 읽으면서 그 어떤 조건에서도 떳떳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짓이 난무하고 워낙 혼란스러운 세상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자신만의 비판적인 문해력을 갖고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려면 네. 그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이 맞나요? 아유,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문해력이라는 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약간 남을 비난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많이 쓰여요. 사흘 남을 모른다 뭐 이런 네. 얘기로 많이 쓰이죠. 너는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니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해력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따뜻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문해력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혼자 할 거면. 네. 그러니까 저는 문해력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감각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어린 왕자가 길들이다라는 거를 마침내 사랑으로 그 소통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문해력이란 것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린 왕자가 길들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실제로 여우와 사귀면서 알게 되거든요.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해서 그냥 딱 끝내는, 나 책 2권 읽었어, 3권 읽었어, 이런 책 읽었어 하고 멋지게 그냥 설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정말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키우는 방식으로 실천까지 하는. 네, 거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때 저는 문해력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이 자칫 많은 분들이 사흘, 나흘을 정확히 구별하고 뭐 이런 어려운 단어를 아는 걸로 자칫 오해할까봐. 근데 이 책은 훨씬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문해력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정말 적나라하게, 또 아주 신랄하게, 처연하게, 명징하게 보여준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과 먹물은 어떤가? 죄송합니다. 문과 먹물은 대체 책을 어떻게 쓰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이과 먹물이라 문과 먹물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문과 먹물 책이구나 하고 읽었던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폄하한 거 감사합니다. 아니길래. 아유, 아닙니다. 교수님, 이 책 어떤 독자가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 책은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네. 예, 그리고 자기가 책을 잘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여기 테스트가 있는데 인식이 자기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인식이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려있는 걸로 제가 판단해가지고 비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것들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문해력 또 책을 읽은가를 되게 성인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이에요. 그렇죠? 네. 이 책은 제가 특별히 요즘 20대, 30대 맞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좀 그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50대가 읽으면 안 되나요? 아니 50대 읽으면 너무 좋죠. 근데 50대 우리 읽으세요. 잘 안 읽으신 것 같긴 한데 읽으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대학에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 젊은 세대가 더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어야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랜만에 그 재밌는 책을 또 깊은 책을, 그러니까 조금 깊은 책을 그 저자와 함께 나눠서 즐거운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책을 질문해 주셔서 제가 또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너무 책을 잘 읽어 주셨어요. 제 네. 책을 읽은 분 중에 가장 책을 깊게 또 확장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독자를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